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온라인과학관 팀 남주영 연구원입니다. 2021년 국립대구과학관 상반기 나도 유레카 과학특강의 5번째 강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연 주제는 천문학과 과학혁명입니다. 강연자인 허연호 박사님은 세종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국립대구과학관 교육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립대구과학관 허연우입니다. 저보고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날짜를 굳이 오늘로 잡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의 강연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했었어요. 혹시 작년 부분이식 때 과학관 오셔가지고 강연 들으신 분 계세요? 왔어요? 그때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강연을 주제를 거의 매년 바꾸는데 이 주제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올해 같은 주제로 좀 강연을 하게 됐어요. 일부러 날짜도 다음 주에 개기월식이 수요일에 있는데 그 전주로 좀 잡아달라고 해서 오늘 강연을 좀 잡게 됐습니다. 제목은 천문학과 과학혁명, 부제로 제가 천문학 그거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부제를 좀 붙여놨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자주 듣는 얘기가 천문학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근데 대답하기가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호기심 때문에. 그렇죠. 그 순수한 호기심으로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천문학인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뭐가 좋아요? 한마디로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좀 강연 같은 걸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과학혁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는 제가 학기 과정에 연구했던 대상들이에요. 우주에는 여러 가지 천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연구했던 거는 성단이거든요. 여기 별들이 모여 있죠. 여기도 이제 성운이 워낙 강해서 잘 안 보겠지만 여기도 성단이 하나 있고 여기도 성단이 있고 여기도 성단이 있습니다.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 성단을 연구를 하면서 이 성단들은 유독 무거운 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무거운 별들이 많을까를 조사하기 위한 전 과정으로 그러면 정말 무거운 별들이 정말 많은 걸까? 무거운 별들이 잘 태어나는 환경인 건가? 그냥 별이 많이 태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무거운 별이 많이 태어나나? 혹은 정말 태양처럼 일반적인 별들이 태어나는 거에 비해서 무거운 별들이 많이 태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성단에 대해서 무거운 별이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이런 걸 조사한다 한들 지금 당장 우리 저녁 식탁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제 강연을 듣는다 한들 오늘 저녁 식탁에 여러분 반찬의 종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뭐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아마 어쩌면 일생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천문학이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단기간에 어떤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걱정되는데 학생들 몇 살 학년으로 보면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 좀 있나요? 초등학생 손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손 들어주세요. 3학년 이상. 중학생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초등학생 안 들어가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요. 과학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제 천문학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학이라고 하면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여러 과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공부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비중을 낮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우리 삶에 있어서 보면 어떤 시험 보는 그 과목에서 제외되고 나면은 성인이 되면은 약간 과학이라는 게 뭔가 그 과학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는 적게 접하게 되고 하는데, 과학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강연인데, 혹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부모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학생들이 이제 취학을 하든지 혹은 학년이 더 높아졌을 때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삶을 바꾼 여러 혁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과학혁명이라는 사건이 대개 인류의 삶을 바꾼 여러 가지 혁명들 중에서 이른 시기에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써놓은 첫 번째 혁명, 가장 먼저 일어난 혁명은 농업혁명입니다. 1차 농업혁명. 그러니까 인류가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농사 짓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고, 수렵이나 채집이라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계급도 생기고 문화도 발전하고 나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과학혁명이 있는 거예요. 시민혁명, 2차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것보다 앞서서 과학혁명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종교에서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기적으로만 봤을 때 1차 농업혁명, 농경의 시작을 제외하고부터는 과학혁명이 다른 혁명들보다 시기적으로 제일 앞섰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뤄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결과 과학이 철학이나 신학에서 독립해서 과학이라는 하나의 별도의 분야로 독립을 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류의 직접 성장을 이뤄낸 현대 문명의 초석이 됐다라고 저는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뉴턴 좋아요. 또 네. 자, 뉴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다빈치, 또 없어요? 또 없어요? 누구? 예.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 또 없어요? 키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윈을 뽑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뽑는 사람들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은 꼭 뽑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은 결국은 공통점이 있거든요. 중력을 어떻게 중력을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기여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 사람으로 뽑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렇게 뉴턴,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렇게 세 사람은 보통 그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의 손을 꼽더라고요. 보통. 과학혁명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언급해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꼭 뽑자면, 반드시 뺄 수 없는 사람들을 뽑자면 이렇게 5명이 들어가요. 코페르니쿠스, 티코 브라헤,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들이 했던 활동들의 결과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냐면, 서로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가지는데, 그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그 시작점, 이 과학혁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지구는 어떻게도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그때 이때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알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지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태양이 지구를 돌고 별들도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도는 거예요. 모든 천체가 하루에 한 번 지구를 돌아요. 자전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구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이 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움직여?
그러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그렇게 지구랑 같이 돌고 있을 수 있는 건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구가 가운데 있고요. 그 위에 뭐 여러 천체들이 층을 이루면서 이루고 있고 그 층이 통째로 돈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토성까지만 알고 있었고요. 천왕성부터는 잘 몰랐어요. 이 천왕성이 있다는 건 나중에 망원경이 생기면서 알게 됐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저 먼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 자체,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 인식을 하게 된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일식과 월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5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월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볼 수 없겠지만 날씨가 좋으면 저희가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학관에서는 개기호식 상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달이 보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위해서 제가 화천 조경철 천문대까지 가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원 생중계를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원 생중계가 처음이라서 지금 방송사고 안 나기 위해서 많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월식이 있는 바로 전주 주말에 제가 일부러 제 강연을 잡아달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예. 저 뭐냐, 저희 달 생중계를 봤어요. 많이 안 보는데. 그걸 봐주셨네.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예. 사실, 지금이야 뭐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학교에서 이것저것을 배우지만, 옛날에 중세시대에 학교에서 이제 기초 교육을 받지 않던 시대에 농사 짓고 뭐 이제 뭐 도구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지구가 태양을 돌든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돌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태양은 뜰 거고. 다만 이제 우리 우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 관심을 있게 봤어요. 그리고 종교 쪽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우주는 신이 만들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 우주의 섭리가 결국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정확한 달력이에요.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여러 나라의 운영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주로 왕이 천문학을 연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은 천문학은 보통 왕의 학문이었어요. 영화 천문의 트레일러에서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천문의 내용은 제가 이제 유튜브 생중계니까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고 결론은 뭐냐면 천문에서 나오는 내용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천문 관측 기기를 만들어서 천문을 연구하려고 봤더니 명나라의 형제가 와서 너네 왜 그래? 이런 내용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국 시원역을 받아들여서 시원역을 여태까지 쓰고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게 음력이에요. 요거는 작년 부분일식이 있었을 때 제가 썼던 그림인데 작년에 부분일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달력을 만들고 날짜를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식하고 월식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식이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져요. 내지는 월식, 달이 갑자기 안 보여요. 예보하지 않은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동요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은 정확하게 예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체계에서는 뭔가 일식이나 월식의 예보가 조금 안 맞고 1년의 길이도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구가 중심에 있고 이게 화성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화성의 궤적이거든요. 화성이 가장 밝을 때
항상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상하게 가장 밝을 때만 한 바퀴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역행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구가 중심에 있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원을 그리면서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화성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데 화성이 그냥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아니라 그 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전원을 따라가면서 도는구나 라고 설명을 시작을 했죠. 이걸로도 모자라서 지구를 도는 원의 화성의 궤도를 본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요 주전원에 있는 또 다른 주전원, 제2, 제3의 주전원, 이런 식으로 계속 관측 자료가 맞을 때까지 주전원을 계속 붙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원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원의 주전원, 그리고 원의 주전원.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겁니다. 주전원 너무 복잡하지 않냐?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각 행성들이 하나의 원만으로도 이 우주의 운동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관측을 잘 맞추기 위해 관측된 행성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태양 중심 체계를 주장했다라기보다는 우주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간단한 우주의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니 태양을 중심에 놓는 게 좋더라라고 하는 약간 이상적인 생각에서 수학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우주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 중심설을 처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밖에 이렇게 손을 내밀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공기는 공기가 이렇게, 공기도 가만히 있고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그 상태에서 뭘 하나 떨구면, 무거운 물체를 떨구면 그 무거운 물체는 바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바로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지구가 혹시 움직인다면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우리는 지구하고 같은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처음으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수학적으로 이게 좀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그럼 어느 우주 체계가 더 맞는 걸까 하면서 열심히 관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측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다 보니까 수성, 금성, 화성 이런 다른 여러 행성들이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고, 다만 티코 브라헤가 봤을 때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 태양이 지구를 도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지구가 태양을 돈다면 1년에 한 번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1년에 한 번 여기 왔다가 다음 6개월 지나면 여기 왔다가 다시 6개월 지나면 여기 왔다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한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쪽 왔다가 저쪽 왔다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별들이 가까운 별은 좀 많이 움직이고 천천히 멀리 있는 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시차가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런 시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약간 변형적인 우주 구조를 좀 주장을 합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구를 돌아요. 태양도 지구를 돌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태양계 행성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돌아요. 다만 그 태양이 자기를 돌고 있는 5개 행성을 가지고서 거느리고서 지구를 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구가 도느냐 태양을 도느냐만 살짝 바꾸면 요거 그림이 옆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지구가 도느냐 태양을 도느냐만 살짝 바꿔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태양계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제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바꾼 관측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우주의 그 구조, 태양이 도느냐 지구를 도느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히 화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성의 관측 자료를, 방대한 관측 자료를 남기고서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이 화성의 관측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재능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측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한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케플러하고 티코 브라헤의 사례는 약간 좀 재밌는 게, 티코 브라헤가 관측을 했는데 수학적인 재능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티코 브라헤는 눈이 좋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맨눈으로 관측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는 수학적으로 재능은 상당히 뛰어났는데 눈은 안 좋았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관측은 티코가 했고 관측 자료의 소유권은 티코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코 브라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자기 생각인데, 이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가 케플러한테 관측 자료를 완전히 줘서 그 분석을 맡기기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분석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게 티코 브라헤 자신이 틀렸다라고 결과를 내면 어떡하지? 자기가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자기가 주장한 것하고 자기가 주장한 것이 틀렸다라는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케플러한테 관측 자료를 다 주지 않고요, 조금씩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티코 브라헤가 확 죽어버려요. 어디 연회에 갔다가 그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체면상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참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 방광염에 걸려서 소변을 참았는데 그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소변을 죽을 때까지 못 보고 그냥 죽었어요. 한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면서 유언으로 나의 인생을 헛되이 말라라고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관측 자료를 자기의 방대한 관측 자료를 잘 활용해 달라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든 우주 모형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의미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케플러가 그래서 관측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를 분석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1609년에 두 개의 법칙을 발표를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타원으로 운동한다. 두 번째는 이제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멀리 있을 때는 요만큼만 움직이고 가까이 있을 때는 요만큼 움직이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움직이지만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한 쓸고 간 면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두 개의 법칙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케플러가 발표한 행성의 운동이 원이 아니고 타원이거든요. 그래서 케플러 자신도 이렇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좀 한 흔적이 있어요. 이게 왜 원이 아니고 타원이지? 이게 정말, 그리고 이제 타원으로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거면 이게 내가 아니라 원래의 뛰어났던 다른 과학자들은 왜 이걸 찾지 못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케플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 빼먹었네요. 1619년에는 이제 추가로 법칙 하나를 더 발표하는데, 이게 조하의 법칙이라고 해서 행성의 운동 주기하고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하고의 관계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조하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바탕으로 뉴턴이 중력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커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수식이에요. 만류력의 법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과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었고요. 일련의 길이가 부족하다던가 일식이나 월식의 예보가 좀 차이가 있다던가,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가설을 세웁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태양을 지구가 도는 게 아닐까? 가설만 세웠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가설만 세우고 죽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세운 그 가설을 쓴 책 천구회전에 관하여 견본을 확인한 그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출판을 마저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만든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건 신이 만든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신학하고 위배된다라는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자기의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걸 좀 꺼려했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다른 동료들의 조언을 받아서 책을 좀 마무리해서 출판까지도 갔었고, 초고까지 견본까지 보고서는 그날 죽어버리죠.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책의 출판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다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신이 만든 세계가 수학적으로 태양의 중심에 있는데 그게 더 아름답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느냐라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출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방해를 받지는 않았어요. 네. 혼자 만들진 않았죠. 책은 자기가 썼는데 그거를 출판을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죠. 책은 코페르니쿠스가 썼어요. 저도 출판한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과학에서는 관찰을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천문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열심히 관찰을 합니다. 특히 화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관측 자료를 남기고서 자기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케플러가 이제 태양계 행성의 운동 법칙, 케플러의 법칙 3개를 만들죠. 여기 이 케플러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느냐 태양이 있느냐, 요거는 이제 그 결론이 난 것인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뉴턴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만률력의 법칙, 그러니까 왜 지구가 태양을 타원을 궤도를 그리면서 도는지, 왜 화성이 태양을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도는지, 왜 태양의 행성이 가까울 땐 더 빨리 돌고 태양에서 좀 멀 때는 천천히 도는지,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걸 중력이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분은 뭐 했을까요? 이분 누구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을 뽑으라고 하면 뉴턴도 들어가고 아인슈타인도 들어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과학혁명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분이 없어도 설명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들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비슷한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과학혁명에 있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케플러의 법칙을 발표한 시점에서 망원경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케플러는 망원경 없이 티코 브라의 맨눈 관측만 가지고서 케플러의 법칙을 완성을 합니다. 다만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했던 대로 그 망원경을 가지고서 천체를 굉장히 방대하게 관측을 했어요. 망원경을 처음 만든 사람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고, 망원경으로 처음 그 천체를 관찰한 사람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망원경으로 천체를 열심히 관측을 해서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널리 공표를 한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그래서 달을 먼저 망원경이라는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망원경의 원리를 바로 이해해서 자기가 스스로 망원경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달을 봤어요. 달을 봤더니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신이 만들었으니까 흠결이 없는 완벽한 구여야 되는데 달을 봤는데 울퉁불퉁한 거예요. 태양을 봤는데 태양에 흑점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직접 보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투영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하고 달을 봤으니까 그럼 그 망원경은 또 뭘 보겠어요? 태양하고 달은 지금 가장 그 뚜렷한 천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천체들, 행성을 보기 시작을 했죠. 요게 금성이고요. 요게 토성이고 요게 목성이에요. 목성하고 화성을 그려놓은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네, 금성을 보시면 큰 그 초승달 모양이었다가 보름달 모양이 이렇게 작아지죠. 이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은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이 지구를 돌 때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금성이 있는데 요 경우에는 금성이 어디 있건 간에 보름달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반달 모양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면 금성은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있을 때도 있고 지구, 태양, 금성 순으로 연결됐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보다 뒤쪽으로 가야만 이렇게 보름달 모양이 이렇게 우리한테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을 하기에 금성은 지구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금성이 태양을 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목성을 봤어요. 목성을 봤는데 어느 날 목성을 봤는데 목성 옆에 별 3개가 일렬로 이렇게 쭈르륵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하필 별 3개가 일렬로 쭈르륵 있는데 그 사이에 목성이 있네. 그러면 목성은 움직이니까 별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별들은 붙박이 별이니까 며칠 있다가 관찰하면은 별들은 쭈르륵 있던 일렬로의 별들 사이에서 목성이 이탈을 했겠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며칠 있다 봤어요. 그 별들이 목성 주변에서 위치는 바뀌었지만 목성 주변에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관찰해 봤더니 위치를 서로 바꿔가면서 목성 주변에서 일정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목성의 4대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도 이제 책으로 출판을 했죠. 지구가 아니라 목성을 도는 천체가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달이 지구를 돌고 태양도 지구를 돌고 모든 행성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한다면 달은 뭘 도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달은 지구를 돌면서 그러면서 지구가 달을 거느리고 태양을 돈다는 거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을 발견하면서 그 생각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목성은 분명히 태양을 돌거든요. 목성이 지구를 돌던 목성이 태양을 돌던 목성은 요 위성들을 거느리고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천체가 하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천체는 자기가 뭔가를 거느리고 있는 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도 달을 거느리고서 지구가 달을 거느린 상태로 이제 태양을 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열어줍니다. 근데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은 되게 안 좋은 망원경으로도 주변에 있는 위성의 일렬로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배 정도만 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썼던 망원경들이 한 20-30배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망원경을 만들지 못했어요. 만들어봐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렌즈 한 2-3개 정도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면은 안 좋으면 2-3배에서 좋아봐야 한 10배.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기가 이제 재밌으니까 계속 더 자세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계량을 했고, 그래서
20배, 30대 되는 망원경들을 만들어서 누구 주기도 하고 가서 뭐 보여주고 이걸 그 누군가한테 그 상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망원경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문학에서 관찰만 한 게 아니고요. 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그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과학혁명에 있어서 했었던 역할을 천문학에서만 그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운동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고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과학을 했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아리스토텔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까지 그 과학을 그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무려 기원전 사람이 만들었던 과학 철학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 개념 속에서 과학이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려 한 1500년이 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0년에 1600년대 활동을 했었으니까 거의 1500년 넘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고 치자. 여기 제 휴대폰이 있고요.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휴대폰이 더 무겁고 리모컨이 더 가벼워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휴대폰이 먼저 더 떨어질 거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끈으로 이게 두 개를 묶어요. 끈으로 두 개를 묶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이 먼저 떨어지고 이 그 리모컨이 나중에 떨어질 때니까 휴대폰이 리모컨을 잡아 끌고 떨어지겠죠. 리모컨은 혼자 떨어질 때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고 휴대폰은 혼자 떨어질 때보다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세 번째,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붙여요. 떨어뜨려요. 어떻게 돼요? 각자 떨어뜨릴 때에 비해서 무게가 늘어나죠. 제일 먼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끈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묶어가지고 떨어뜨릴 때하고 붙여가지고 떨어뜨릴 때하고 똑같은 무게인데 사실은, 근데 왜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결론은 뭐예요? 실험해보자.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지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실험해본 결과 그렇게 큰 차이 없더라.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그 동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요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요 유튜브 동영상 풀 영상은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떨어뜨리면 실제로 떨어지는 데는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기에 의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안 나오나요? 그게 실제로 실험했느냐 아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람들 앞에서 실험을 했다라는 그 기록은 없는데, 보시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실험을 해봤다라는 얘기를 써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실험해 본 건 맞기는 맞아요. 떨어뜨려 봤는데 과연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려 봤느냐 혹은 뭐지 집에서 떨어뜨려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냐면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깃털하고 무거운 공을 같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으로 만들기 전하고 그리고 진공으로 만들었을 때하고 정말 동시에 떨어지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미 400년 전에 실험을 해봤지만 진공에서 실험해본 건 아니잖아요. 진공에서 실험을 해보느냐 아니냐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보셨다시피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요거 풀 영상은 여기가 어딘지 뭐 어떻게 진공을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좀 자세히 돼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왜 위대한 과학자의 반열에 올라가느냐라고 한다면 천문학에서도 이제 과학혁명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고요. 태양 중심설을 천체 관측을 바탕으로 주장을 했어요.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 법칙 2개를 책으로 써서 발표한 게 1609년인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관찰한 태양, 달, 뭐 이제 행성의 관찰한 결과를 스케치로 해서 책으로 출판한 게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관찰한 결과가 더 늦게 나오죠. 그렇지만 파급 효과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찰한 그 시레데우스 눈치루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본도 팔고 있는데 그 책의 파급 효과가 훨씬 컸어요. 왜냐하면 케플러의 책은 보면 수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성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이제 궤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수식의 바탕이 되는 그 관측 자료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입니다.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어때요? 달이 맞는데 울퉁불퉁해요. 목성을 봤는데 목성을 돌고 있는 애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훨씬 직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활동했던 지역이 이탈리아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죠?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학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즉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었어요. 케플러가 활동했던 지역은 심지어 케플러는 이제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종교개혁 이후이기 때문에 케플러는 이제 신교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격을 많이 받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는 종교재판에서 이제 지동설을 철회하게끔 그 강요를 받게 되죠. 다른 하나는 이제 물체 운동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 자기가 생각만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자. 단순히 내가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고 많은 실험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신앙이나 철학이 내세우는 자연 질서 그거 맞는지 아닌지는 실험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자연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업적을 뭐 하나 이제 어떤 중요한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연을 편견 없이 바라보자. 기존에 어떤 질서가 있었던 어떤 법칙이 있었던 간에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걸 바탕으로 자연을 이해하자라는 주장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가장 중요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항상 꼽히게 돼요. 현재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과학 연구의 기본 수칙이고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과학이라는 과목이 3학년부터 시작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리고 실험 관찰이 항상 붙어 나오죠. 붙어 나오는 이유가 과학은 실험 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과학은 항상 실험 관찰이 같이 나오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에서 실험과 관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같이 배우고 있는 거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신학자나 자연철학자들이 자기의 사고방식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망원경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망원경 내가 갖고 왔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얘기하자. 안 볼라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성이 어떤지 쳐다보기부터 거부한다라고 기술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찰이나 실험을 바탕으로 과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류 최초 블랙홀 촬영이라고 해서 2년 전에 굉장히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블랙홀을 어떻게 촬영해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블랙홀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는 블랙홀 주변을 보는 거죠. 여기 그 뉴스는 실제 블랙홀 관측 성광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름은 블랙홀 촬영이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블랙홀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천체를 본다라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 게
천문학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관측해요. 그 천체가 내는 빛을 감지해서 거기에 있는 특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천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그 천체가 온도가 몇 도인지, 뭐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뭐 그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빛을 활용해요. 예를 들어 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여기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어떤 천체의 색깔을 보면 빨간색이면 아, 얘는 차갑구나. 파란색이면 아, 얘는 뜨겁구나. 그러면 천문학자가 블랙홀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랙홀에서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천문학자는 블랙홀을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요 그림 뭐예요? 우리가 여기 블랙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블랙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요건 뭐예요? 블랙홀 주변에 블랙홀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물질이 내는 빛이에요. 그거를 촬영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M87이라는 은하에 있는 블랙홀을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블랙홀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여기 블랙홀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강연하면서 딱 한 명 봤어요. 유치원생이었는데 아직 못 들어봤대요. 지금쯤은 알게 됐을 거예요. 블랙홀이 뭔지는 알아요? 알죠? 뭐예요? 형색 초고성이 이제 초색 초고성으로 변해서 초신성 폭발했을 때 생기는 천체고 질량이 엄청 그러니까 핵만 남는데 근데 그 핵이 돼서 중력이 엄청나게 되고 빛까지 빨아들이는 네, 좋습니다. 어떤 별이 태양 같은 별은 블랙홀을 못 만들거든요. 근데 아주 무거운 별은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초고성 상태에서 그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잔해들이 너무 무거워서 빛은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축을 하다가 블랙홀이 됩니다. 다른 블랙홀도 있어요. 사실 요 M87 은하에 있는 블랙홀은 조금 다른 건데요.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거든요. 별 하나가 죽어서 생기는 블랙홀은 아무리 무거워도 태양보다 한 몇 배에서 십몇 배 정말 무거운 별일 경우에 태어날 때 태양보다 한 100배 정도 무거운데 그 별들이 죽어도 그렇게 무거운 그 대부분의 질량은 날려버리고 블랙홀의 그런 별들도 블랙홀이 됐을 때 그런 질량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대부분은 다 날려버려요. 근데 이제 요 M87이라는 은하에 있는 그 블랙홀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태양의 몇십억 배 무겁습니다. 이 은하 중심에 왜 블랙홀이 있는지는 사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냥 관찰해보니까 거기 블랙홀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블랙홀이 있는 거죠. 다만 거기 블랙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 블랙홀의 질량도 알아요. 그런데 촬영을 처음으로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촬영을 해본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그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이유는 상대성 이론 때문이죠. 이 상대성 이론이 자세히 검증된 건 고작 태양계 정도 범위였어요. 그리고 그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단 말이죠. 이건 어떤 거냐면요. 태양계 정도 사이즈에서 우주 전체 검증된 거 가지고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거는 마치 이제 30cm 자 가지고서 지구하고 달 정도 거리를 재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 30cm 자 가지고 여기 가미실 한번 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 겹쳐서 재야 돼요? 한 20-30번 겹쳐서 재야 되겠죠? 정확하겠어요? 정확하지 않겠죠. 그러느니 차라리 한 10m 줄자 가지고 와서 재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근데 30cm 자 가지고 지구 달 거리를 이렇게 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불안하잖아요. 혹시 이제 30cm 자가 틀렸으면 어떡할까? 조금만 틀려도 실제 지구 그 자 가지고서 지구 달까지 거리를 재는 건 어마어마하게 틀리겠죠. 마치 그 상대성 이론을 태양계 정도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주 전체를 대해서 확장해서 연구를 한다는 게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멀리 있는 은하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중력이 강한
블랙홀 바로 주변에 있는 바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그동안 계산만 해왔는데 그 계산이 맞는지를 직접 촬영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론만 있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론이 맞는지를 실제로 관찰을 해본 거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과학에 있어서 그 관찰이나 실험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그 방법 자체가, 그래서 그 과학에 있어서 항상 실험이나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그 법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의 연구를 하는 것이 인류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사례들을 일부 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요거는 그 질소 비료를 도식화해 놓은 건데요. 질소 비료는 뭐냐면 농작물이 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수소, 산소, 탄소, 질소예요. 이 중에 수소, 산소, 탄소는 식물이 호흡을 하건 광합성을 하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건 간에 얻을 수가 있는데, 질소가 문제인 거예요. 질소는 기체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질소가 땅에 어떻게든 고정이 돼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해야지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화학적으로 질소를 땅에 고정을 시켜서 그 화학 비료로 만드는 것이 세계 2차 대전 중간에 질소 고정법이 발견이 됐고, 그 결과 인류가 기아에서 벗어나는 먹을 것에서 걱정을 덜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뭐가 필요해요? 식물이 생장하는데 산소, 질소, 탄소, 수소가 필요하구나, 얘네들을 흡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과학의 영역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 와이파이 쓰고 있잖아요. 와이파이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고,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데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전파에다가 신호를 넣어가지고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은 전파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전파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거든요. 헤르츠가 전파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지금쯤 우리가 와이파이를 쓰지 못하고 있거나 지금보다 느린 속도로 쓰고 있거나 하겠죠. 우리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전기의 상당 부분은 원자력 발전에서 오고 있잖아요. 이 원자력 발전에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퀴리 부인이 라디움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실험을 했어요. 그게 자기 몸에 유해한지도 모르고 자기 수명을 깎아먹는지도 모르고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라디움을 가지고 실험한 퀴리 부인이 그 결과가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돌아간 건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발전해서 지금 전기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은 구경이 10m 정도 수준인데, 차세대 망원경 3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 30m 하와이에이스 만들어진 30m 망원경,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40m 망원경을 3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나라들 국기를 좀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 보시면 힘께나 쓴다는 나라들, 좀 먹고 산다는 나라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망원경으로 우리가 우주를 관찰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우리나라 경제에 혹은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밥상에 이 관측 결과가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새로 관찰한 결과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인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인류 현대 문명이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몇백 년 전에, 짧게는 몇십 년 전에 과학자들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과학을 연구를 했던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월식이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데요. 월식의 관측 조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맨눈으로 보기 힘들 거예요. 개기월식은. 개기월식이 끝난 상태에서 부분 월식은 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기월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화천 조경철 천무대까지 가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날씨가 안 좋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날씨가 좋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월식을 보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일식이나 월식을 보면서 이제 그 우주의 모형이 정확한 우주 모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구에 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계에서 지구 정도 사이즈의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중에 달처럼 이렇게 큼지막한 그 위성을 갖고 있는 그런 행성은 지구밖에 없거든요. 그 와중에 또 하필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태양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보여서 주기적으로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요. 이런 그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식이나 월식 현상들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아까 손 들었는데. 네. 네. 거제 마델란 망원경은 우리나라래 그 지구에 설치될 건데요. 우주에 나갈 망원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고요. 올해 10월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을 어떻게 할 건지는 나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오래 쓰긴 했어요. 네. 네. 예. 예. 네. 갈릴레이가 집에 사실상 연금이 되고 나서도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활발한 어떤 그 과학 활동을 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그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이의 업적은 종교재판 이전에 이뤄낸 것들이죠. 그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관찰을 해서 책을 펴낸 게 1910년에 출판이 됐고, 그 이후에 책들을 여러 권 펼쳐냈는데 그게 다 이제 종교재판 전들의 그 출판들이 많이 됐고요. 갈릴레이가 이제 종교재판에 연루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1910년에 출판했던 관측 결과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화라는 책을 펴내게 돼요. 대화라는 책을 펴낸 내용을 보면 좀 답답했나 봐요. 자기가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그 천체를 스케치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책을 펴내고 그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다니는데, 이탈리아 안에서 이제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죽 말이 안 통했으면 이제 다음에 펴낸 책 이름이 대화인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을 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대리인처럼 생기는 사람, 자기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이제 반대쪽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 이런 사람들 등장을 시켜서 논쟁을 시키고, 결론은 갈릴레이가 맞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책 내용에 트집 합쳐서 종교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먼저 들었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게 저도 역사는 가정하기가 좀 힘든 거니까 어쨌든 근데 종교재판에 한번 처해진 이후로는 활동이 많이 위축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 종교재판 이후로는 활동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예. 예. 하와이의 질 망원경에 중국이 참여하기는 하는데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하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뉴스가 나기는 하지만 과학의 협력에는 큰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들은 건 아닌데
근데 잘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사이의 갈등은 아니고요. 거기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 망원경을 설치하려고 하는 산에 꼭대기를 깎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좀 방해라기보다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싶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의 그 큰 장난감을 우리 산에다 만들지 마라. 장난감이 맞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망원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입장인 거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산을 지키고 싶은 입장인 거죠. 네. 하와이가 미국 땅이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미국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 원주민들은 대대로 거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그 세 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입니다. 그 영국이 최근에 유럽 연합하고는 별개로 이제 이소라고 해서 유럽 남천문대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천문학에서는 거기서 위주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영국보다는 다른 문제로 지금 이제 그 어쨌든 진행이 그 거대 마젤란 망원경만큼 진척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큰 망원경이 만들어지면 작은 망원경을 볼 수 없는 걸 큰 망원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은 큰 망원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발견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차세대 큰 망원경들 중에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할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질문들은 따로 해주시면 좋겠고 공식적인 강연은 그냥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게 강연해 주신 허연호 박사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강연은 6월 5일 디지스트 현유진 박사님의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스마트 미래 이야기입니다. 다음 강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